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물권 강론하고 있죠. 물권 강론 중에서 점유권, 소유권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라고 용익 물권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은 지상물이라고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얘기하죠. 그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고, 지역권은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제공받는 이런 권리를 지역권이라 하고, 그다음에 전세권이 좀 조심스럽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전세 이런 것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나중에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한다는,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전세권이다.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초입문 과정에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의 마지막 담보물권이 나옵니다. 일단 담보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담보의 뜻이 뭘까? 일단 담보라는 말은 줄이면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요거를 담보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자,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놨죠. 갑이 1월 10일 날 100만 원을 을에게 빌려준, 갑에게 1월 10일 100만 원을 빌려준 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100만 원 채권을 갖고 있어요, 갑에게.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1월 20일 200만 원을 빌려준 병. 그러니까 병도 채권이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을 갚아라. 병은 갑에게 2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둘 다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변제 기한이 둘 다 똑같다. 1월 30일. 자, 1월 30일이 됐을 때 이건 이제 변제 기일이래. 누가 법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법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먼저 빌려줬으니까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1월 30일이 되었을 때 누구한테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구한테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될까요? 그런 거 없지요. 갑의 마음이죠. 갑은 을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고요. 병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을병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먼저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특징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즉 갑은 1월 30일, 을이든 병이든 순서와 상관없이 변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채권은. 그거는 이제 채권 평등주의, 선이행주의 뭐 이렇게 보통 불러요.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이행받는 사람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을 또는 병은 내가 저놈보다 먼저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 수단이 담보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채권은 평등하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먼저 변제받는 걸 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수단이 두 가지예요. 사람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증인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 이게 보증인이죠.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특정한 재산을 채권자한테 맡겨요. 이때 그 채권자가 나중에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판 대금, 직접 파는 거 아니죠. 경매법원을 통해서 매각을 의뢰하죠. 그래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걸 인적 담보, 물건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걸 물적 담보라고 하고요. 그 물적 담보 수단이 바로 담보 물권이 됩니다. 자, 채권 담보 제도, 인적 담보가 있다, 보증인을 말한다. 물적 담보,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 그 수단이 담보물권이다. 자, 이 담보물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라고 되어 있는 이 교환가치가 뭐예요? 경매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물건을 팔아야지. 팔아서 채권을 회수해야지. 야, 요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지배하고 있다가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경매하여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자, 담보물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전형 담보물권과 비전형 담보물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비전형 담보물권은 변칙 담보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형 담보물권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이 전형 담보물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으로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해소하는 게 전형 담보물권이다. 민법이 규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비전형 담보물권은 소유권 이전의 법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의 법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져가요. 이게 비전형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제공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형 담보물권은 경매로 가는 거고요. 비전형 담보물권은 경매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비전형 담보물권이라 하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부동산에 관한 거라면 부동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물권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삑소리가 났네요.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등기 담보법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갑이 자신의 A 토지를 담보라는 거 이제 맡기고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 이름으로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고 저당권 또 뒤에서 볼 거예요. 소유권을 옮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내가 돈을 못 갚으면 A 토지 소유권을 옮겨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이런 걸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해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라는 약속. 자,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실제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안전하게 A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A 토지 등기부에 미리 가등기를 해놨다가 우리 가등기란 걸 봤죠. 청구 순위 보정 가등기. 그거하고 외형이 똑같아요.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이 그 가등기 줘서 소유권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걸 가등기 담보. 그런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해서 전형 담보물권이든 비전형 담보물권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통유성 이렇게 불러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갑이 A 토지가 있어요. 이걸 을에게 맡기고 을로부터 1억을 빌려요. 갑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빌려준 1억 요거를 요 땅으로부터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은 요 땅에다가 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자 이렇게 보통 등기를 해놔요. 이렇게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보면 경매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당권에 붙어있는 힘, 효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당권에 기초해서 A 토지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1억을 회수하게 됩니다. 결국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자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게 되겠죠. 자, 요 채권, 담보물권에 의하여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가 확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확보돼 있으니까 이런 걸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담보물권자는 반드시 채권을 갖고 있게 될 것이고 대원칙이죠. 이 채권과 담보물권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게 됩니다. 1억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죠. 우선해서. 그 수단이 뭐예요? 여기죠. 한 사람이 2개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이라면 목적인 권리를 주된 권리라고 그랬고 수단이 되는 권리를 종된 권리 이렇게 불렀죠. 지상권에서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권리가 목적이고 하나의 권리가 수단이라면 목적인 권리를 주된 권리, 수단인 권리를 종된 권리 이렇게 부르게 되고 당연히 이 종된 권리는 이 주된 권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부릅니다. 총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자, 이 물상대의성 우리가 한번 봤나요? 그죠? 목적물 멸실에서 살짝 봤었어요. 어쨌든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개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억합니다. 부종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성질.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근저당권이라고 부종성의 예외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고 조금 어려운 권리가 하나 있어요. 기본 과정 가서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종성이라는 걸 보통 갖고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을 말한다. 두 번째, 수반성은 이 상황에서 을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갑에게 돈 갚으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돈이 필요해. 그럼 방법 중에 하나가 팔아먹는 방법이 돈이 필요하면 채권 양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 따라갑니다. 그걸 수반성이라고 해요.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자,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반성은 채권이 양도 등을 통해서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이게 수반성이죠. 일단 불가분성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9천만 원을 갚았어요. 10분의 9를 갚았죠. 그럼 이 을의 저당권은 A 토지 전체가 아니라 10분의 9를 갚았고 10분의 1이 남았으니까 이 A 토지의 10분의 1만 경매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받을 돈이 1,000만 원 남았죠. 그래도 전체를 경매해 놓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담보물권은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그걸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불가분성, 즉 채권이 일부 감축했다 해서 담보물권도 그만큼 감축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감축되더라도 담보물권은 감축되지 않는다. 이걸 불가분성이라 한다. 물상대의성, 자, 이 상태에서 땅이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이 땅을 경매해갖고는 1억을 회수할 수가 없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있을 겁니다. 그 보상금을 토지의 담보물의 가치 변형물 그랬죠. 이 가치 변형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이렇게 총 4가지 성질이 있는데 모든 담보물권이 이 4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4가지 성질이 기본이긴 한데 그 중에서 어떤 담보물권은 이 성질 중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통일성이 뭐냐? 4가지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부종성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피담보 채권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담보물권에서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이 이렇게 되죠. 근저당권은 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부종성이 예외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수반성. 채권이 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는 성질. 이게 수반성이다. 부종성하고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가분성,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 즉 효력이 미친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1억 채권 중에 9천만 원을 갚았다. 그래서 9천만 원이 소멸하고
1,000만 원만 남았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체를 경매에 넣을 수 있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 한다. 물상대위 토지가 수용이 됐다. 그리고 그 토지를 대신해서 보상금이 나오더라. 그러면 담보물권은 그 보상금에 대해서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즉 가치 변형 물 위에 물상 대신 자리 잡게 됩니다. 대위 이렇게 그걸 물상대위라 한다. 즉 보상금 등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유치권은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이 없어요. 우선 변제받는 성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상대위성도 인정될 리가 없겠죠. 왜? 물상대위성은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으니까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즉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해서 기본이 이제 보통 우선 변제 효가 있다 그랬죠. 이 우선 변제 어디로부터 받는 거예요? 경매대가로부터. 경매대가로부터. 여기서 목적물 환가라는 말은 경매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치권에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유치적 효력이라고 되는데 이 유치란 말은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전당포 주의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갑이 전당포 업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고 5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이 전당포 주인은 갑이 5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죠. 이런 걸 유치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인 게 없습니다. 저당권은 뒤에서 볼 겁니다. 추급이란 건 소유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을 누가 말없이 가져가 버려요. 내 주위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진 않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놈을 쫓아갈 수 있죠. 그게 추급입니다.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내 물건 돌려달라가 뭐였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추구표란 말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 물권의 객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 바운더리 내에 없어도 집에 두고 왔어도 누가 가져갔어도 나는 물권을 상실하지 않으니까 물권의 효력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든 그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게 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쫓아가서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지고 내가 서울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물건 훔쳐서 누가 부산으로 갔다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부산에 가 있는 내 물건에 대해서도 나는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KTX 타고 부산으로 뒤쫓아가서 추급. 내 물건 돌려달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이라는 놈은 또 추구표라는 게 없어요.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수익적 효력은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내는 성질을 말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월세 등을 차임을 받아가지고 그 차임을 변제 충당하는 거 이런 걸 수익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그런 수익적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담보물권의 본질이 뭐예요?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본질이지 그걸 타인에게 빌려줘가지고 차임을 받아서 그 차임을 수취해가지고 변제 충당하는 이런 수익적 효력은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담보물권이 뭐고 그때 담보의 뜻이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통일성 4개 그리고 효력 이런 것들이 이 딱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봅니다. 유치권. 일단 유치권은 우리 법에서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유치가 뭐였죠?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라고 했는데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건. 물건은 뭐가 있었죠? 부동산과 동산이 있었죠. 자, 동산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갑이 고장난 자동차 수리를 수리업자 을에게 맡겨요. 그럼 우리는 수리하겠죠. 그럼 자동차 수리를 통해서 수리비 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거 받아내야 되잖아. 근데 갑이 와가지고 수리비는 안 주면서 자동차를 돌려달라 그래. 그럼 을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아, 수리비 달라고. 수리비 안 주면 자동차 못 준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유치권이에요. 부동산은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안 줘. 그럼 이 건축업자는 건물 지을 때 공사대금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유치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아, 이런 게 유치권이구나 감이 딱 오게 됩니다.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는 권리, 즉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건물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하는 권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아,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한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물권이죠, 당연히. 객체는 아까 분명히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했으니까 객체는 이렇게 되겠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법정담보물권이고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유치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죠? 점유 및 반환 거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야. 점유 상실했다고 뭐예요? 유치권 소멸했다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점유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동차가 사라졌어. 수리 맡긴 놈이 예비키 가지고 끌고 와버렸어. 그럼 나는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유치물을 내놔라. 안 되는 거예요. 추구표라는 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물건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있지만 물건은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으로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 이게 추구표잖아요. 그 추구표 때문에 물권적 채권이 인정되는 건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추구표라는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채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권의 특징, 물권이면서 점유상실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추구표가 없고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점유권에서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거를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초해서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을 당하면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딱딱 잡아가셔야 됩니다. 담보물권인데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란 반대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권과 비교하면 답이 나오죠. 질권은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전당포로 가서 전당포 주인과 계약을 하잖아요. 돈 얼마 빌리고, 이자는 얼마고, 언제 갚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고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걸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은 보통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이렇게 보통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는 계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보물권은 보통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런데 유치권만은 계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건이 뭐냐? 그래서 문제도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 요건. 어쨌든 법정 담보물권이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이니까 통유성 4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그 중에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물상대의성은 안 된다 그랬죠. 물상대의성은 인정 안 된다. 또 우선변제 효력은 없어요. 아까 건물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한다 그랬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다른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넣어버렸어. 그럼 유치권자는 경매법원 가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할 수 있는가? 없어요. 우선변제 효력이 없어요. 유치권은 경매 대가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효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변제효가 없다라는 뜻. 그런데 우선변제효는 없는데 목적물 경매권은 또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은 있습니다. 또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물상대의성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치권이고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던 유치권, 우리 가끔 가다가 건물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플랜카드나 A4 용지 붙어있는 거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이거구나. 이런 권리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일단 이렇게 기초입문과정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대원칙 5개. 그 요건만 딱딱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담아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만 해보자.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보통 학자들이 5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요건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이미 5가지 요건을 딱 만들어 놨단 말이지. 유치권에 있는 법률 조문을 기초로 그 법에 나와 있는 또는 숨어 있는 요건을 짝짝짝 뽑았더니 5개 들어가요. 첫째가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내 물건을 유치하여 나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첫째 타인 물건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2번째가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요 관하여가 뭐냐? 이거를 결련성, 결련관계라고 해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결련성, 결련관계. 유치권자는 이 유치물, 건물 또는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 관계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 결련성, 결련관계가 있어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가 있어야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좀 많겠죠. 왜? 어렵잖아요. 의미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야 도대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 도대체 뭐야.
대법원이 설명을 합니다. 결련성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대법원의 설명 자체가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표현을 이해해서 이런 채권은 결렬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해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법원이 결렬성이 있다, 없다라고 한 것들을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예를 들었던 거 2개, 수리비,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죠. 공사대금, 마찬가지죠.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자동차 수리비나 건물 공사대금은 자동차나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잖아. 이게 대표적으로 결론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쨌든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2번째 요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3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갑이 1월 10일 날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갑은 1월 10일 날 을이 수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30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30만 원을 안 주면 을은 자동차 반환을 거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수리를 맡길 때 갑과 을이 약속을 해요. 갑이 단골이야. 을한테 이렇게 말했어. 오늘 자동차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주겠다. 월급 나오면. 내가 오늘은 이번 달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다. 25일 날 월급 들어오면 수리비 30만 원 보내겠다. 자, 단골이었던 갑에 대해서 을이 그렇게 하라. 만약에 이렇게 갑과 을이 약속을 했어요.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지급하기로. 그러면 갑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될 날짜, 즉 변제기가 언제예요? 25일이잖아요. 그럼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권 주장 못하고 10일 날 갑이 와가지고 야 오늘 자동차 돌려다 주기로 했잖아. 내놔. 그럼 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이 3번째 거는요. 얘가 이 5번째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자동차는 1월 10일 날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변제기는 25일이니까 아직 변제가 도래 안 했죠. and 갑과 을 사이에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한 거예요. 포기. 요 배제라는 말은 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을은 1월 10일 날 갑에게 자동차를 돌려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포기 특약이 없어야 되죠. 또 하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뭐 했어요? 포기 특약했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건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안 준다 해서 건물을 용역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채무자를 몰아내고 건축업자가 점유했다. 그럼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 성립 요건이 5개가 있구나. 그 5개를 정확하게 뼈대를 세워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살을 조금씩 붙여나갈 겁니다. 자,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이걸 뭐라 한다?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렬성 결렬관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이 쭉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유치죠.
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즉 내 돈 받을 때까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물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자, 물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조차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예컨대 부동산을 경락을 받았는데 내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유치권자가 있다면 골치가 아파져요. 이 유치권자는 경매를 받은 나한테 변제를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그게 유치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에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물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가 있다. 그게 유치권이다. 또 아까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효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이거 함부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아무데나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보관해야 되죠. 그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선량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물건이니까 내 물건보다 조금 더 조심조심 다루면 돼요. 이렇게 내 물건보다 조금 더 조심조심 다루어야 할 의무, 요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쫙 볼 거고요. 의무가 있는데 두 개를 볼 거예요. 그중에 오늘 맛배기로 하나씩 본 거예요. 권리, 유치권, 경매권도 봤군요. 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 의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치권은 정리를 할 겁니다. 위반의 효과는 됐고요. 이런 식으로 유치권의 목차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치권은 특징,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딱 그렇게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기본 과정 가서 보자.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이 나옵니다. 그거까지. 그래서 목차도 단출하고 내용도 단출한데 굉장히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보통 유치권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1문제가 나왔어요. 내년엔 다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좀 철저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담보제도가 뭔지 봤어요. 채권 우선변제 받고. 방법이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었고요. 물적담보수단이 담보물권이었습니다. 전형담보물권과 비전형담보물권이 있었고요.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이 있었습니다. 담보물권의 효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 첫째 유치권을 봤습니다.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말고 타인 물건을 점유하면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법정담보물권이었었죠. 우선변제효 없었죠. 물상대의성 없었죠. 포기특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치권 성립요건 5개. 타인 물건이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랬고요. 적법점이어야 되고요. 유치권 포기특약이 없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딱 머릿속에 세팅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보물권의 첫 번째 유치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당권이라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당권은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